김현지 부속실장은 필요하면 내가 나가겠다, 국회에서 정한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실제로 행동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야가 실제로 합의하면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국회가 따져 묻겠다고 하면 저는 그래, 성명 없이 다 무조건 나가야지. 나오는 게 맞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근거를 이제 시기로 보는 거죠. 네. 이 동안에 125억이라고 하는 거를 이 개인 회사가 만들어냈다는 거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봐야지만 실제 그쵸. 이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나오니까 그리고 어디로 흘러 들어갔고 어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느냐는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거고 네. 결국 이원모라는 인물과 윤석열과의 유착 관계 혹시 그 유착이 부패로까지 확장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은 좀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보십시오. 서희건설 나왔죠. 또 그때 콘스탄티니가 뭔가 또 시계 사주는 로보트 개 뭐 나왔죠. 네. 통일교 나왔죠. 무슨 뭐 이권단체 사업하는 사람들 종교단체 지금 다 윤석열 정권과는 서로 해먹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수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 자생항만병원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뒷받침할 만큼 윤석열 정권이 너무 부패했다.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큰 당의 네. 최고위원 아니에요, 저 사람은. 네. 저런 말 저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나요?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문제될 수 분명히 잘못했어요. 저는 대한민국은 9월 30일 화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정영진이고요. 자, 오늘 조희대 청문회 있죠. 조희대 대법원장은 안 나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은 또 한일 정상회담 오늘 부산에서 하는 걸로 여러 소식들이 좀 많이 있는데 오늘 다 전해드릴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급한 것부터 하나하나 빨리빨리 전해드리도록 하죠. 오늘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노영희 변호사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입이 아주 무겁습니다,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 알고 계신 게 많은데 다 말씀을 못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열어주시기 바라겠고요. 국민의힘 고양병 당협위원장이시죠. 김종혁 전 최고위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신인규 변호사님도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인규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뉴스는 최윤경 기자께서 또 정리를 해주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많은데 그 중에 좀 중요한 것부터 하나하나 좀 가볼까요? 오늘은 왜 이렇게 인트로 없이 가세요? 네. 네, 어제 대통령실에서 인사 조직 개편이 있었어요. 네. 김남준 제1부속실장을 공동 대변인으로 발령했고요. 그리고 인사수석 산하의 비서관, 균형 인사제도 비서관을 두는 내용의 조직 개편을 단행을 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김현지잖아요. 들어보세요. 예. 비서실장은 예. 대통령실 설명을 충분히 해야 우리가 그다음 이야기를 일단은, 할 수가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김현지 이렇게 나오면 아무도 얘기할 수가 없어요. 네. 강훈식 비서실장은 네. 대통령을 보다 효율적으로 보좌하고 일하는 조직으로 나가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사실 우리가 눈에 띄게 보는 부분은 김현지 총무비서관입니다. 그러니까요.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김남준 부속실장이 있던 자리 제1부속실장으로 발령이 났어요. 그러니까 네. 김현지가 김남준 자리, 김남준이 새로운 대변인으로 왔다. 네. 이렇게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뭐 걸리긴 하는데 일단 대통령실 대변인이 그럼 두 분이 되는 거예요? 그것부터 볼까요? 네. 네, 대통령실 대변인 두 명이 되는 겁니다. 강유정 대변인이 있고요. 네. 김남준 신임 대변인이 함께 일하는 구조라고 합니다. 누가 선임이냐는 모른다고 합니다. 공동 대변인이라고 하네요. 네. 공동 대변인 이렇게 하는 경우들도 종종 우리 있습니까? 아니 있어요? 있었죠. 과거에 네. 예를 들면 그 이명박 정부 때 네네. 그때 그 김은혜 여성 대변인이 아. 있었고 동시에 또 그때 박선규 두 사람이 대변인이었는데 두 사람이 엄청 싸웠죠. 그래서 그것에 그래요? 논란이 좀 있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도 뭐 있었던 것 같아요. 김행 대변인 때도 누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이제 여기는 그 대변인이 이제 강유정 대변인이 혼자 막 하다가 안기령 부대변인이 갔어요. 안기령. 네. 네. 근데 YTN 예. 아나운서 출신이었던. 출신. 네. 근데 안기령 부대변인 역할이 그렇게 바깥으로 부각되지를 않고 원래 이제 강유정 대변인한테 너무 일이 몰리고 너무 이제 여러 가지 초창기 때 정리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분산해서 나눠서 좀 일을 해라, 역할 분담을 해라 이제 이런 취지였는데
실제 그게 좀 잘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들리는 말에 의하면 내부적으로 조율 과정이 조금 어려웠다, 험난했다 이제 이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왔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얘기가 나와서 한 번은 대통령 쪽에서 혹은 그 실장 쪽에서 좀 교통 정리를 해줬다라는 말까지 있었고, 그래서 교통 정리가 된 다음에 좀 나아진다 이제 이런 얘기 있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그게 좀 제대로 좀 안 되고 아마 일이 너무 많아져서 일이 많아서. 네, 일단은 그냥 부대변인 대 대변인 그러면 이제 상하 관계가 있는 것처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하지 말고 같은 급의 대변인급으로 이제 하는 게 맞겠다는 게 첫 번째 생각이었던 것 같고, 네. 두 번째는 이제 기자들하고의 관계나 이런 것들, 왜냐하면 강유정 대변인이 일을 잘했는데 그 의사 전달이나 대통령실의 의중 전달 같은 게 조금 삐끗삐끗한 부분들이 좀 몇 번 있었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진위가 아니었다, 뭐 왜곡했다, 오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건들을 좀 부드럽게 일을 좀 잘 좀 정리해야 된다는 필요성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김남준 네. 대변인이 워낙 그런 걸 잘한대요. 예, 김남준 대변인이 막 카리스마 있게 사람들을 막 휘어잡거나 이런 거는 잘 못하는데 네. 실제 그분은 이제 약간 그 참모로서의 역할, 또 사람들에게 관계성을 온화하게 만드는 역할, 그런 거를 되게 잘한다 그래서 네. 그러면 강유정 대변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하고 잘 맞춰가지고 특히 대통령의 복심을 정확하게 잘 자기가 알아서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좀 뽑은 것 같고. 네. 김남준 대변인도 그러니까 성남시 때부터 이재명 대변인이었어요. 대표와 네, 함께 그리고 했던. 그 성남시 대변인 할 때도 일을 잘했다고 그래요. 근데 사건이 큰 게 몇 개가 있었는데 그래서 아마도 이제 좀 믿고 좀 이 일을 맡기는 적임자다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번 인사에서 제일 사람들의 관심을 아니 근데 끄는 이게 진짜 네. 대변인 둘이 있는 게 일반적인 광경인가요? 사실 지난번에는 문재인 대통령 때는 박수현 대변인이 원래 청와대에서 일을 되게 잘했었거든요. 예. 근데 그때는 그냥 대변인 한 명으로 다 이렇게 하고 밑에서 다 보조 역할 해주고 그랬었었는데 그렇다고 뭐 꼭 그런 일이 없는 건 아니니까. 근데 아니, 대변인이 사실은 뭐 당에도 있습니다만은 저도 뭐 상근 부대변인을 해봤으니까 부대변인이라 그래가지고 뭐 메시지의 크기가 약하다 이런 건 아니고요. 각자 대변인이 각각 역할들을 하는 건데 사실 공동 대변인 당에서 많이 운영할 때도 위에 수석 대변인을 두잖아요. 그게 이제 메시지를 원보이스로 내야 되기 때문에 네. 위에 조율자 역할을 두는 건데 지금 대통령실 직자에서도 공동 대변인 둘 수도 있습니다. 뭐 잘 될 수도 있는데 메시지의 혼선을 막기 위해서 그 상급자로 홍보수석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번 대통령실 인사 개편안을 보면 홍보수석실에 대한 뭔가 문제가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대변인을 한 명 추가한 것도 뭐 대변인 직제에 대한 하나의 보강이면서도 동시에 김남국 비서관도 대통령 비서실장 직속으로 또 직제를 뺐거든요. 김남국 비서관. 예, 김남국 비서관이 원래 디지털 홍보수석 소통 예, 예. 비서관. 홍보수석 산하였는데 그래서 지금 홍보수석실 자체가 뭔가 지금 임기 초반에 매끄럽게 굴러가고 있는 것 같진 않다. 그래서 이 부분에 조금 더 손을 대서 더 대통령의 복심이라는 사람도 갖다가 이제 대변인으로 하고 해서 뭔가 조금의 좀 직제 개편 이걸 좀 네. 해가지고 뭔가 좀 메시지에 좀 원활한 소통을 좀 도모했던 거 아닌가 그런 취지로 보여집니다. 최영경 기자 질문에는 그 과거에 MB 때 그때 이동관 홍보 수석이 있었고 네. 그 밑에 대변인이 김은혜 대변인과 박성규 대변인 남녀 대변인이 있었고 그다음에 그 박근혜 전 대통령 때는 김행, 윤창중 아 뭐 윤창중 이 두 분이 네. 이제 같이 했었어요? 남녀 대변인이었죠. 아. 네, 공동 대변인인데 대개의 경우는 이게 남녀 대변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아요 대부분. 그러니까 갈등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아까 그 신 변호사 얘기한 대로 누군가 위에서 이렇게 조정. 근데 그때는 이제 이동관 수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렇게 그 지휘 체계가 분명하지 않으면 그 공동이라는 얘기에는 상당한 갈등이 생겨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그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김남준 뭐 강유정 대변인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냥 예상을 한다면 아마 갈등이 생겨날 것이다에 여기서 누가 더 위다, 누구의 지시를 받아라, 최종 결정을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안 해주면 아마 그런 일도 생겨날 저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생각해요. 이게 지금 그 대변인과 부대변인 간에 이게 원래 있었었는데 네. 그게 지금 그냥 남녀 부대변인으로 이렇게 직제가 조금 바뀐 듯한, 제가 좀 안기령 부대변인 확인 못했습니다만 그렇게 지금 됐잖아요. 그건 오히려 기존에 있던 좀 불협화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번으로 이 시스템으로 바꾸려고 하는 거였기 때문에, 그리고 김남준 대변인의 성향이나 일처리 방식이 실질적으로는 막 자기를 드러내고 시끄럽게 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내부적으로는 좀 조율하면서 오히려 더 스무스하게 갈 것 같아요.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개의 경우는요 부대변인들이 줄을 서요.
그래갖고 갈등이 막 생겨. 그러니까 아. 이 사람이 더 좋고,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어. 그래갖고 대개의 경우는 라인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좀. 아 근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자들이 어쨌든 대통령실 입장을 물어보려면 대변인한테 물어보는 게 제일 공식 통로니까 뭐 A 대변인한테 물어봤는데 B 대변인 생각에는 A 대변인 이거 말 잘못한 것 같은데라고 판단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그렇게 되면 좀 서로 뭐 이렇게 말 안 좋은 말이 좀 나올 수도 근데 있고. 제가 옛날에 대한변협에서 대변인을 네. 그- 대변인 다 해보셨죠? 네. 네. 수석 대변인 그때 네, 대한변협에서 네. 2년은 그냥 대변인, 네. 그다음에 2년은 수석 대변인을 했었어요. 네. 근데 우리는 3명이 있었었어요. 네. 그때 정준길 변호사, 같은 급의 세 분. 장진영 변호사, 네. 최진영 맞아요. 변호사 네. 이런 사람들이 우리 대변인이었는데 그때 우리는 그냥 그 전체적으로는 이 메시지가 잘못 나가거나 혼선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전체적으로 회의를 하고 이제 변협은 워낙 사건이 막 급하게 돌아가는 게 없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크게 의사결정을 먼저 하고 그 틀에 맞춰가지고 서로 이제 성명서도 만들고 얘기도 하고 기자들하고 워낙 관계가 좋아서 잘했는데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걱정하시는 게 예를 들면 대변인은 A한테 물어봤는데 A가 대답하는 거랑 B가 대답하는 게 조금 달라서 서로 이제 뭐 그럴 수 혼선이 있- 생길 수 있을 있지 것 않겠냐. 같은데, 네. 예, 그럴 수도 있는데 예, 예. 실제 그래요. 실제 기자들은 질문을 그 A한테 하는 게 내가 좀 편하다 그러면 A한테 주로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 차이 없이 왜냐하면 둘 다 똑같이 직급이 그냥 대변인이면 네네네. 그냥 B랑 내가 좀 더 소통이 잘 된다 그러면 또 B하고 또 하고 그럴 수 이런 있겠죠. 식으로 하더라고요. 네. 근데 그럴 경우에 서로 간에 A하고 B가 이 사안에 대해서 만약에 자기가 정해진 게 없거나 뭔가 말이 곤란해지게 되면 조금 유보하고 대답하고 원래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처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게 잘 되면 다행인데. 근데 이게요 네. 공동 대변인 저도 여럿이 같이 해봤기 네, 때문에 네,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사실 그 기자들이 누굴 더 많이 찾느냐 아까 그게 부대변인들이 줄 쓴다고도 하셨지만 사실 기자들이 누구에게 더 연락을 하느냐가 다 보입니다. 그 분위기로 기류가 형성이 되거든요. 네. 그럼 이게 그 전화를 더 많이 받는 쪽에서 네. 더 배려를 하면서 서로 아울러서 가면은 또 잘 갈 수도 네, 있어요. 맞아요. 근데 또 반대로 주목받는 대변인이 있고 또 소외되는 대변인이 분명히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서로 더 주목받기 위해서 경쟁을 하다 보면 이제 소위 말해서 어그러지는 거고 예. 또 잘 나가는 쪽에서 배려를 하면서 또 호흡을 잘 맞춰 나간다면 또 잘 될 가능성도 있어서 조금은 알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대변인 문제가 이렇게 오래 얘기할 문제냐고 뭐 댓글에 올라오는데 중요할 수 있는 문제죠. 이거 오래 얘기해도 되는 문제죠. 네, 중요할 수 있는 아니 문제죠. 문제는 뭐냐면 잘 됐으면 한 명을 더 놓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요. 그게 지금 핵심인 겁니다. 아. 뭐 문제는 있으니까 뭔가 지금 문제가 보고한 있어요. 거죠. 지금 있으니까 굉장히 잘 조직이 돌아가고 네. 있으면 굳이 당연히 힘들다고 해서 사람을 더 막 준다고 하면 부대변인을 늘리면 되는데 대변인으로 앉혔다는 건 메시지가 있다는 이야기라고 보는 겁니다. 강유정 대변인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는데 여기서 얘기할 수 없는 네, 부분들이 네. 있고 그다음에 또 일단 대변인으로서 코멘트가 너무 장황하다. 그래서 이렇게 간결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설명을 길게 하다가 또 거기에 말꼬리를 잡혀서 자꾸만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또 하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늘어진다. 네네. 이런 네.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이제 그렇죠.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그 근본적인 사건이 이제 김현지 총무비서관 아니겠습니까? 네. 네. 지금 이제 자리 옮긴 걸 잘 보시면 김남준 대변인이 부속실장에서 나온 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자리를 김현지 총무비서관이 간 것이고 총무비서관은 누가 갔냐? 윤기천 제2부속실장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성남 라인들이 자리를 옮겨가게 된 거예요. 지금 구조적으로 보면 네. 이번 인사가. 근데 이제 그 대통령실에서는 이제 각자 뭐 우리가 인수위도 없었으니까 그동안 조금 이제 급하게 업무를 나눴는데 이제 더 잘할 수 있는 자리로 재배치를 했다. 요렇게 설명을 했고 다만 이제 그 야당에서는 이 김현지 총무비서관 국감 나오라고 했더니 아예 인사를 내버려? 이제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차피 김현지 부속실장은 필요하면 내가 나가겠다. 국회에서 정한 대로 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아니,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죠. 실제로 행동이 그렇게 돼. 그러니까 여야가 실제로 합의하면이라고 얘기하는데 네, 여야 합의하면 야당이 되죠. 요구하는데 여당이 들어주지 않으면 합의가 안 돼서 못 간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네. 근데 뭘 총무비서관 물어보려는 거예요? 그러면 총무비서 김현지에게? 김현지에게 뭘 물어보려는 거예요? 아니 뭐가 됐든 간에 총무비서관이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는데 그분이 갑자기 안 나오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것도 비서실장 나오니까 그 사람 좀 빼줘라는 게 말이 됩니까? 아니 지금까지 민주당이 뭐라고 그랬어요? 항상 야 너 말고 네 윗사람 나와.
당 대표도 대표 회담 말고 나 대통령하고 만날래 이렇게 얘기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근데 아주 특이하게도 김영인지 씨의 경우는 비서실장 나오니까 이 사람 빼줘. 이게 말이 아니 됩니까? 그렇게 안 했다니까요. 나온다고 했다니까. 아니 왜 뭘 나온다고 그래요? 원하면 나온다니까요. 그러다가 네. 그 논란이 되니까 안 나온다고 했다가 나온다고 했다가 그다음에 다시 그냥 아예 그 부속실장으로 바꿔버렸는데 이게 무슨 정비 차원이 아니라는 거는요.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윤기천 총무비서관이 가고 제2부속실장은 비워놨어요. 아니 이게 만약에 정상적인 인사라면 후임 인사를 다 만들어서 틀을 짜서 딱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면 김현지 씨를 총무비서관에서 빼고 그다음에 청문회에 안 나올 수 있는 그러니까 운영위원회에 안 나올 수 있는 그런 그 부속실장으로 보내면서 막 땜빵을 막 하다 보니까 하나가 빵꾸가 난 거예요 지금. 빵꾸 안 났고요. 지금 들어가려고 하고 비어 있잖아요, 신윤기 지금. 변호사 갈 거 아니에요? 아니 갑자기 배치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김종혁 의원님 말씀이 네.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럴 수는 있는데 네. 저는 내밀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어. 부속실장도 비서관급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급은 똑같기 때문에 아니 부속실장도 필요하면 나오라고 나가야죠. 그걸 왜 거부하겠습니까? 근데 지금은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홍보수석실에 문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김남준 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빼다 보니까 당연히 부속실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대통령의 가장 지근거리에서 일정부터 수석들 업무 보고하는 내용 조정까지 하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그럼 왜 김현지 비서관을 글로 보냈을까? 저는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실 들어가셨을 때 그 첫 일성이 무덤 같았다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덤 같아가지고 아무것도 없고 펜 한 자루도 없는 상황에서 김현지 비서관이 총무비서관의 역할을 좀 수행을 하고 네. 지금 100일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좀 정무적인 판단까지 좀 하는 이 부속실장 자리에 가도 괜찮겠다. 이런 식의 저는 판단에서 움직인 거지. 그러니까 부속실장이 빠진 자리에 김현지가 들어간 거지 김현지를 어떻게든 저 국감에 안 내보내기 그렇죠. 위해서 인사한 건 아니다. 아니 왜냐하면 맞아요. 부속실장인데도 네. 나오라 그러면 그거 어떻게 안 나갑니까? 당연히 나가야죠. 그러니까 나간다고 저는 했어요. 나가는 건 상수고 이번에는 김남준 부속실장을 대변인으로 놔야 될 분명히 그 문제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다. 근데 김현지 비서관 때문에 이 모든 걸 다 만들어서 했다라고 하기에는 아까 홍보수석실 관련된 내용들이 잘 설명이 안 돼요. 그러니까 제가 아니, 듣기로는 홍보 관련해서 네. 서로 간에 삐걱거렸대요. 그 내부적인 사람들끼리 간에 홍보수석실에서. 홍보수석실에서. 예. 그래서 서로 이제 메시지가 하나 아까 뭐 원보이스 얘기했지만 하나로 나가지가 않고 메시지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먼저 질문하니까 대답하는 형식이었던 것도 많고 또 내부적으로 서로 간에 이렇게 조금 조화가 좀 안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있었었고 홍보실이 예, 문제가 많아요. 홍보수석실에서 네. 문제가 많다기보다는 이제 내부적으로 좀 정리가 안 됐던 예, 부분들이 예. 있어서 그거를 정리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시작하게 된 거지. 이거를 뭐 김현지를 위해서 김현지를 저쪽으로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시작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시점이 좀 약간 네, 시점이 좀 애매했었거든요. 애매하죠. 네. 아니 근데 생각해 보세요. 네. 총무비서관은 당연직이어서 여태까지 한 번도 안 나온 적이 없어요. 국감 같은데. 네. 네. 근데 그 사람은 안 나오게 하겠다고 하는데 네. 그다음에 부속실장은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어요. 대통령 부속실장이 왜 나와야 돼? 한 번도 나와본 적이 없는 사람은 부르면 내보내겠다고 그러고 항상 나왔던 사람은 안 나오겠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 아마 이제 부르면 제가 상상해 보는 거예요. 아마 성남 때부터 있었던 일 쫙 훑으려고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쟁적 의사가 너무나도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사실은 민주당에서 초반에 뭐 증인 재택에 합의 안 해주고 이런 건 있었던 것 같은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성남부터 오래 같이 일을 해온 분위기는 맞는데 네. 저는 국회가 따져 물을 일이 있어서 부르겠다라고 하면요 성역이 없습니다. 누가 거기 안 나갑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나가야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근데도 김현지 부속실장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그때 제가 비판을 할게요. 나올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전 일이 나올 거라고 있으면 봐요. 당연히 나와서 따져 물을 권리는 있는데 네. 지금은 김현지 비서관을 불러서 물어보려고 하는 것들은 뻔히 예상이 된다. 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니 대법원장 얘기하면서는 그 뭐가 대단한데라고 얘기하면서 과거에 무슨 뭐 그 모든 전직 대통령들을 줄줄이 그 탄핵을 했던 역사까지 얘기하시는 분들이 아니 김현지 지금 그 총무비서관이 어떻게 보면은 공무원이잖아요. 당연하죠. 국민들의 세금으로 월급 받는 사람이기 때문에 더구나 대통령실에 근무하는 사람이면 이분이 도대체가 고향이 어디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면 가족 관계라든가 학교는 어떻게 나왔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살아와갖고 이 자리에 왔는지를
국민들이 알아야 될 권리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간대잖아요. 아니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총무비서관 하는데도 왜 안 나와요? 나온대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을 갖다가 부속실장 보낸 다음에 여야 합의에 의해서 이 사람은 요구하면 나올 수 있다. 여당이 합의 안 해주지. 민주당이 그 사람 왜 합의 안 해줄 부릅니까? 거라고 민주당이 보시는 합의하면 거고요? 되지. 아니 당연히 안 해주죠. 부속실장이 나와본 적도 없는 사람인데 그걸 왜 부르겠어? 왜 부르라고 하는 거냐? 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는 여야를 그럼 제가 공의 비판을 해야 되는 게 조희대 대법원장이든 아니면 지기현 재판장이든 김현지 비서관이든 간에 국가에서 녹을 먹는 공무원이라고 하면요 국회가 따져 묻겠다고 하면 저는 그래, 성형 없이 다 무조건 나가야지. 나오는 게 맞다. 저는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네,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그거는 그것도 좋은데요. 그 지금 이제 그거 보면 국회에서 뭐 예를 들면 지금 이번에 뭐지 그 위증한 증인을 고발할 수 있게 하는 증언감저법 개정안 이걸 통과시키겠다고 네네네네.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도 뭐 저는 그 말도 맞다고 생각해요. 국회가 뭐 부를 수 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 증인 감정인이 불출석, 국회 모욕, 위증 등의 혐의를 하면 나중에 이제 이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시기가 지나도 할 수 네. 있다라고 그러는데 이거 좋거든요. 근데 저는 국회에도 묻고 싶어요. 국회가 불출석 얘기하는데 모든 사람 무차별로 소환시켜서 단 한마디도 질문하지 않고 수십 명 그냥 앉혀놓고 있다가 그냥 돌려보내는 경우가 비일비재해요. 이런 식의 무차별 소환에 대한 그런 책임은 안 집니까? 그리고 국회 모욕? 증인 모욕은 또 얼마나 많이 하십니까? 국회에서. 그 증인들 불러다 놓고 너무 모욕적인 발언 많이 하는 경우 숱해요. 이것들에 대한 문제 생각은 없으십니까? 위증 얘기하시는데 위증 문제 절대 하면 안 되죠. 그런데 국회에서 면책특권을 앞세워서 대놓고 허위사실 유포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 거. 아니 국회의원들은 무슨 특권이 있길래 그렇습니까? 저는 국회에서 사람들 불러다가 얼마든지 국민들 대신해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려면 국회의원들 본인이 하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처럼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특권만을 누리면서 책임 안 하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 네. 권능을 존중해 줘야 되지만 네. 국회 권능이라는 게 뭐 신의 권능도 아니고 네, 네, 그렇게 네. 모든 면책 특권을 부여받은 집단은 아니다. 네. 네, 지금 다 똑같이 그 얘기는 동의하고 있어요. 이제 그렇죠. 짧게 한 그만해, 말씀 그만해 드리면 이제 아니 그만해. 그 짧게 한 말씀 드리면 문제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이 있죠. 거기에 대해서는 국회가 1차적으로 자정 기능 차원에서 네. 징계를 활성화해야 되는 거고 전 두 번째로 국민 소환제도 도입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국민 그런 자격 소환제? 없는 사람들 전 국민 소환제 도입에 찬성론자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의 문제 의식에는 동의를 합니다. 네. 그 민주당에서는 일단 그 김현지 비서관은 안 부르는 걸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현지 부속실장은 안 부를 방침이에요. 뭐라고 부를 이유가 이야기했냐면 없다. 오늘 박상혁 그 원내 소통 수석 부대표가 네. 인터뷰에서 뭐라고 했냐면 기본적으로 현직에 있는 사람이 일을 맡아서 나오는 게 맞다. 그러니까 윤기천 즉 신임 그 총무비서관을 부르는 게 맞지 전임인 김현지 비서관을 부르는 건 맞지 않다라는 취지예요. 오로지 김현지 실장 때문에 그런 관례를 깨는 것도 좀 어색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안 부르겠다는 입장이 계속 같아요. 그래서 민주당에 물어봐도 김현지는 아니라고 얘기하고 네. 대통령실에 물어봐도 안 된다니까라는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왜? 근데 그 외에는 아무도 대답을 못 하는데 말을 못 하나 보지 뭐. 안 된대요. 김현지 비서- 말씀씨가 없나 보지. 예, 뭐. 이분이 뭐 시민사회 운동 하다가 그죠? 같이 성남에서 이제 시민사회 운동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 이제 연을 맺고 일을 이제 하기 시작한 거죠. 네. 근데 저는요 이게 정쟁적으로 지금 국민의힘이 부르려는 거를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정쟁에 휘말리지 말자는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예방적으로 지금 민주당에서는 증인 채택을 안 해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더 의혹을 제기하는 사람들한테 정당성을 부여해 준다고 봐요. 그냥 저는 당당하게 부르면 나와서 정쟁적인 행동을 할 때 김현지 비서관이 거기서 잘 대처하는 모습이 훨씬 더 보기 좋지. 뭐 자꾸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간다. 선제적 예방적으로 증인 채택 합의 안 해준다. 저 이런 방법은 조금은 좀 재고가 필요하지 않나. 아니 사실 안 나갈 필요도 없어요. 본인이 그러니까 당당하게 나가는 게 맞을 것 일을 같아요. 했고 그 일에 대한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예.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당연히 나와가지고 설명을 그렇죠. 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맞다고 해서 두 분 말 맞는데 네. 그러니까 저희 사실 대부분의 사람이 그걸 생각도 안 했어요. 김현지 씨라는 사람을 그 본인들이 막 갑자기 그 문 의원이 그 원내 문진석, 부대표가 네. 문진석 의원이 절대 안 된다. 뭐 하려고 부르냐. 그 비서실장이 나오는데 그 사람 안 부르면 안 되냐. 그러니까 이게 뭐지? 왜 갑자기 없던 짓을 그러니까 하지? 이제 비서실장이 이제 나오고 그다음 뒤에 이제 쭉 배석한 사람 그냥 중에 앉아있으면 되죠. 원어브 댐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뭐 크게 주목받을 일도 없어요. 원래는 별로 없는 상황인 것 아니, 같은데. 긁어서 부스럼을 만든 거잖아요. 본인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지? 이 사람이 뭐길래? 아니 뭐지? 했더니 아 뭔가 보다. 저 사람이 뭔가 보다.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닌가 보다 진짜로. 네. 근데 그렇게 된 워낙 거죠, 뭐. 워낙 국민의힘이 또 막 정쟁으로 흐르고 또 본질이 아닌 거 가지고서 야단치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성남에서 그렇지. 같이 일했던 분들은 사실 여럿 있잖아요. 꼭 김현지 비서관 한 명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조어를 만들어냈잖아요. 국민의힘에서 무슨 만사 현통인가 이런 걸 만들어냈다 보니까 현자 들어가는 분이 아마 이제 김현지 비서관밖에 없는 것 같아서 네. 자꾸 불러내시는데 저는 그 의도는 저도 반대하지만 부르면 그래 나와서 당당하게 하는 게 맞고 동시에 지금 사법부 관련돼서도 우리 국민들이 따져 물을 게 많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라의 녹을 먹는 공무원들이라면 같은 논리로 나와라. 전 이게 오히려 더 정정당당하고 네, 더 네, 국익을 네. 위해서 부합하는 행동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다들 뭐 동의하시는 것 같으니까요. 아니 저는 뭐 네. 말씀드렸지만 그 대법원장을 그때 오늘 뭐 청문회 네네. 하지만 청문회 하거나 뭐 탄핵을 하겠다는 것들은 적어도 그 누구든지 간에 자기의 그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혹은 입법부의 수장으로서 혹은 대통령으로서 국민 앞에 책임져야 되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이번에 무슨 뭐 부르겠다는 것은 저는 그 시기상으로 보나 모르는 분명히 지난번에 민주당에서 제기했던 그 4명이 모여서 이재명 후보를 대통령 안 사인회동. 만들기 위해서 역적 모의를 했다, 모의를 했다. 이것들에 대한 입증 책임이 계속 논란이 되니까 이것을 덮기 위해서 또 다른 불을 지른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희대 그러니까, 청문회? 네. 네. 지난번에도 뭐 신 변호사 아니 국민들이 앞에서 해명할 책임이 있지 않느냐 맞아요. 근데 그것을 예를 들면 절차적 그 합리성이 제거가 네. 되면은 그 결과에 대해서도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근데 이번 같은 경우는 분명히 민주당에서 정략적이고 정무적인 이유로 해서 특정 시점에 대법원장을 부르겠다고 요구를 한 것이다라고 생각해서 네. 저는 별로 이렇게 그러면 정당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그럼 한마디만 네. 국민의힘이 올해 안에 적절한 시점을 좀 정하시고요. 네. 청문회가 좀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럼 국정조사 정도로 해가지고 적절한 타이밍을 좀 정해주시면은 아, 저희들? 나와서 국민들이 물어볼 거리들은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인회동 소리 아니, 좀 제가 시면 저 국민의힘을 대변하지 않기 때문에 정해주시면 그걸 네. 제가 얘기할 수는 알겠습니다. 없지만 네. 뭐 누가 됐든 간에 국민들 할수 앞에 있다. 해명할 건 네.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조희대 청문회 일단 조희대 대법원장 안 나온다는 거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자생 한방병원이 네. 새로 또 등장을 했습니다. 한 번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제 JTBC가 단독 보도로 이 관계를 조금 밝혔어요. 자생 한방병원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대선 주자로 거론될 때부터 당선이 될 때까지 2년 반에 걸쳐서 125억 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합니다. 이 중에 90억 원은 이원모 전 비서관 다 알고 계시죠? 네. 그 대통령의 측근이었잖아요. 이 부인인 신모 씨의 회사를 거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을 것이다. 이게 공군 특검의 1호기 같이 탄 시간인데. 사람이죠? 맞습니다. 나토 네. 순방 당시에 민간인 신분으로 그 공군 1호기에 동승했던 것이 바로 이원모 전 비서관의 부인. 예. 이거 이 부인이 자생한방병원의 둘째 딸인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커넥션이 있을 거라는 의심들은 계속 있었는데 그때도 이제 왜 민간인이 자꾸 이걸 타는 거야? 근데 밝혀지지 않았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특검이 먼저 보는 건 그 공군 1호기 동승 사안이 아니고 자생병원에서 비자금을 만들어서 이거를 불법 정치자금으로 보낸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대가로 뭔가 특혜를 받은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근거를 이제 시기로 보는 거죠. 네. 2020년 정도부터 윤석열 씨가 이제 대권 주자로 이제 막 거론이 많이 부각되기 되니까. 시작했으니까 그때로부터 2022년 중순까지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후보가 되고 나고 대통령이 네. 되고 날 때까지 이 동안에 125억이라고 하는 거를 이 개인 회사가 만들어냈다는 거는 그러면 그 돈을 어디다 썼는지를 봐야지만 실제 그쵸. 이게 무슨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가 나오니까 그리고 어디다 썼는지랑 그다음에 그러면 그 돈을 만약에 이제 그렇게 썼다면 그 돈을 만들어준 데는 어떤 혜택을 줬는지 그 요거가 혜택 이제 중에 중요한 하나가 이제 거죠. 물론 이거하고 그거 맞는지 안 맞는지 예. 모르겠지만 자상한방병원이라고 하는데 이제 한방병원이라서 일반 양방하고 달라서 네. 실제 뭐 의료범인이 먼저 이런 거 할 때 뭐가 조금 그 혜택을 적용이 못 안 받는다 되는 것들이 그러더라고요. 있죠. 근데 예. 그런 적용받는 것으로 여기를 시범 병원으로 만들어줘요. 이 윤석열 정권에서. 네. 근데 그것만 이제 오케이가 되고 나면은 사실은 엄청난 이득이 생긴다는 그렇죠. 거죠.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등등등등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네. 거기 이제 뭐 한약 이름이 뭐 청파전인가요? 네. 이름도 알아요? 아니요 그
한약이 있는데 그게 만약에 건강보험에서 적용만 받는다면 예, 급여 혜택이 되면 예. 이거는 뭐 진짜 대박이지 사실. 대박이죠. 이 이야기가 천수근이라는 2024년에 강선호 의원이 이야기한 게 있는데 국정감사 당시에요. 예. 천수근이라는 약제가 건강보험 급여 그 항목으로 인정된 덕분에 건강보험을 통해서 이게 이제 보전이 되는데 그 수익을 얻은 곳의 99.7%가 이원모 비서관 처가의 병원이다라는 게 이제 강선호 의원이 2024년 국감에서 제기했던 네. 문제였어요. 예. 이 병원이 그냥 그 이익을 다 먹은 거네, 그죠? 99.7%라는 그게 건 뭐 주장하고 전부지 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만약에 혜택이 있었다고 본다면 그 125억이라는 돈이 정치자금으로 쓰였을 가능성이 조금 더 의심이 짙어질 수 있는 그런 대목인 거죠. 네, 일단 지금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는 거는 특경법상 횡령하고 배임이에요. 그러니까 회사 돈을 받아놓고서는 그냥 받은 법인을 청산해서 안 갚았다. 그러니까 가족에게 돈이 흘러가게 했다라는 취지로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만약에 이제 대가성이 입증이 된다 그러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겠죠, 그것은. 네, 그러니까 이거 저 돈 만든 과정이 뭐 아주 그렇게 치밀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약간 빌려준 거죠. 막했다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자회사 같은 거 하나 만들어 놓고 또 다른 자회사 하나 만들어 놓고 만든 자회사들끼리 돈을 막 빌려주고, 빌려줘요. 그다음에 회사를 없애버리고. 회사를 없애버려. 이건 약간 좀 막하는. 그렇죠. 막 하는 거죠. 그죠? 되게 막 이렇게 머리를 많이 쓰고 이러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게 네. 불법, 그러니까 편법이나 불법 상속의 수단으로 한 건지 네. 아니면 그 중에서 뭐 정치자금을 얘기한 대로, 썼는지. 정치자금으로 썼는지는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불법은 아닌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많이들 하는데 네네네네. 이제 문제는 그 돈을 어떻게 썼는지. 구성했고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이 회사에다가 만약에 손을 입혔다면 그건 횡령 배임이 되니까 예, 그 부분 찾아봐야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합리적인 의심만 저도 나열을 하자면 네. 결국에는 그 돈이 조성까지 된 건 확인이 됐어요. 뭐 어디로 흘러 들어갔고 어떤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이 있느냐는 이제 수사로 밝혀져야 되는 거고 네. 결국 이원모라는 인물과 윤석열과의 유착 관계. 그러니까 이 유착 관계가 얼마나 심각해지냐면 결국 이원모 씨의 배우자를 공군 1호기의 민간인을 그냥 탑승시켰어요. 네. 이거 여권법 위반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문제가 일단 될 것 같고 혹시 그 유착이 부패로까지 확장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은 전 충분히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이원모 비서관을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굉장히 아꼈던 게 인사비서관으로 데리고 있다가 또 용인갑 공천도 주고 그 다음에는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또 불러들이거든요. 네. 그리고 또 사돈 그 자기 장인어른 또 사업체는 또 굉장히 큰 한방병원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 어떤 유착도 있는 거 아니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까지는 전 가능하기 때문에 네. 전 특검의 수사로 좀 진실이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문제가 있는 거는 맞아 보여요. 왜냐하면 유원모 비서관이 원래 이제 인사비서관이었다가 네. 그 다음에 그 강남에 이제 신청을 했었는데 그게 그때 뭐 지역구가. 한동훈 대표 잘라버렸고 그러니까 이제 용인으로 갔지. 용인으로 내려갔고 거기서 떨어진 다음에 곧바로 다시 또 공직 비서관으로 그만뒀다가 출마했다가 다시 올라왔으니까 이게 김상민 검사하고 비슷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도대체 정상적인 건 아니지 않느냐라는 보통 아낀 사람은 아닌 거죠. 그렇게 의혹이 본인에 대해서 들고 네. 그다음에 그 부인은 또 그 무슨 나토에 가는데 갑자기 그 공군 1호기를 타고 가는 거 이건 또 뭐냐 뭐 전문가가 필요해서 그랬다는데 아예 대한민국에 무슨 그분 말고는 전문가가 없어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세 번째로는 인수위 사무실이 자생 강남에 있는 자생 한반병원 거기에 임대를 들어갔었다. 뭐 계약서는 있었다고 그러는데 관계자가 소유한 건물을 뭐 그렇죠. 그러니까 자생한방 병원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 들어가서 아니 왜 이렇게 의심받을 짓을 계속하지? 그다음에 의료보험 제도에 포함된 어떤 항목이 자생한방병원이 전적으로 수익을 얻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를 보면 이거 누구든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건 뭐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그 통일교가 물론 이제 아직 정확하게 뭐 드러난 건 아닙니다만 통일교도 이런 비자금 한 100억 정도를 지금 조성한 걸로 조사가 됐고 자생한방병원은 125억. 만약에 이런 돈들이 대선 자금 내지는 이렇게 쓰였다고 뭐 너무 좀 나간 너무 나간 거죠. 거긴 합니다만 그렇다면 이제 상당히 국민의힘으로서도 부담이 많이 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닌가. 그건 많이 되죠. 예. 그건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니까 네. 뭐 개인적으로 한 건지 뭐 실제로 한 건지 아니면 뭐 상속하느라고 이제 35억은 다른 가족이잖아요. 그리고 이거 이원모 씨 가족 90 신모 씨한테는 90억 90억인데 원. 뭐 그중에서 뭐 여당이 주장하기는 60억 정도가 좀 이상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거는 뭐 지금 여기서 아무리 얘기해봤자 소용없고요. 근데 저는 의심을 더 확고하게 해주는 부분은 뭐가 있냐면 이게 네. 만약에 자생한방병원 단일 건이면 우리가 의심할 때 좀 조심해야지 이럴 수 있는데 보십시오. 서희건설 나왔죠. 또 그때 콘스탄티니가 뭔가 또 시계 사주는 로보트 개 뭐 나왔죠. 네. 통일교 나왔죠. 무슨 뭐 이권 단체 사업하는 사람들 종교 단체 지금 다 윤석열 정권과는 서로 해먹은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수사 결과들이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럼 혹시 자생항만병원은 또 어떤 문제가 있는 거야? 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뒷받침할 만큼 윤석열 정권이 너무 부패했다라는 점도 하나의 좀 보강 증거가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 부패했는지 여부는 이제 확정이 돼야 되는 거고 그런 의혹이 있는 건 사실. 그러니까 목걸이 같은 게 너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의혹이 있는 건 사실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부부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 사적 관계와 공적 가치의 구별을 제대로 못한 게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그 공인으로서 대통령으로서 혹은 대통령의 부인으로서 자기가 대한민국의 공인 넘버 원이다. 가장 최고의 공인이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어떤 품격과 행동, 맞춘 행동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들을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그 출발은 어떻게 보면 취임식 때부터 그 취임식에 초대된 사람들을 보면 맞아요. 실제로 초대돼야 될 사람들은 다 아. 초대 안 되고 보면 어떻게 보면 그 대통령 부부가 개인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무더기로 초청을 했잖아요. 권력을 사적으로 많이 이용했다. 그러니까 그거 보면 네. 야 이게 공적 가치를 저렇게 사적 관계로 다 뒤엎어 버리면 뭐 그때 문제가 많았었는데 결국은 이번에 무슨 건진법사도 마찬가지고 서희건설도 마찬가지고 이번에 이런 경우도 자생한방병원도 개인적으로 있었던 관계가 다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자기가 최고의 공인이 된 다음에도 과거에 그 관계를 단절하지 않고 그대로 네. 끌고 가려고 하다가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통령이 될 것 같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이런 사람들 혹은 뭐 사업하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갖다 바치려고 노력들을 원래 많이 해요. 근데 그런 걸 이제 그 전엔 좀 잘 많이 차단들을 하는 건데 윤석열은 그냥 받은 거예요. 아니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워낙 이런 걸 좋아해서 그냥 여기저기 막 땡긴 거예요. 아니 뭐 권력 나도 서로 눈빛만 통해도 아는 거 아니에요? 권력의 핵심 자리에 있지 않아봐서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네. 기자를 하면서 보면 그때 뭐 옛날에 차떼기도 있었잖아요. 예. 그 차떼기 있었는데 그때 노무현 대통령 쪽에도 해서 안희정 씨가 문제가 됐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력을 잡게 되면 그 권력 주변에는 그것을 통해서 뭔가 혜택을 얻으려는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꼭 그 혜택이 아니더라도 뭐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지냄으로써 본인의 뭐랄까 뭐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그런 문제가 생기는 내가 거죠. 보기에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가 유독 경계가 좀 모호하고 네. 유독 이제 그런 거를 당연히 여겼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사실 우리 깜짝 놀랐잖아요. 메간 매직 금 5돈 주고 뭐 자리 얹고 나 이런 거 사실 생각도 못 해봤잖아요. 아무리 옛날이야 뭐 그럴 수 있었다고 치지만 요즘은 정말 투명 사회가 됐는데 게다가 이 사람은 검찰총장 출신이잖아요. 자기가 맨날 검사 27년 해봤어 이러면서 막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치는데 검사는 원래 그럼 정말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이거를 그냥 너무 당연하게 자기 와이프가 하는 것도 괜찮고 나는 몰랐고 뭐 사람이 박절하지 못해서 그랬고 이런 말 하면서 그냥 넘어가는 걸 보면 원래 그런 사람 때려잡아야 될 사람들이 그러면 안 된다고 검사인데. 자기가 주장해 왔고 다른 사람한테 단죄할 때 맨날 그런 얘기 했던 사람인데 자기하고는 완전히 또 자기 건으로 돌아오면 다른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특성이 좀 워낙 좀 그랬던 것 독하다고 같아요. 봐야 되겠죠. 예. 윤석열 씨가 부패 완판이라는 말을 만들었었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검수완박에 대응해서 부패 완판이다. 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세상 된다. 예. 이 얘기를 했었는데 본인을 스스로 예견했던 거 아닌가. 부패가 아주 완판된 것 같아요. 그리고 스스로는 잘 안다. 근데 우리가 부패 얘기가 나왔으니까 연결해서 하나 여쭤보면 최근에 김정재 의원 하고 이철규 의원 간의 통화 녹취가 나왔잖아요. 여기서 지난해 1월 31일 녹취 내용인데 그 김정재 의원이 이철규 의원한테 단수로 해주세요. 단수 공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총선 앞두고서 경선하게 되면 여기 이 포항 지역은 경남은 돈으로 매수를 하게 된다. 보통은 4, 5억 원을 주고 캠프를 통째로 지지선언하게 한다. 이게 일상화되어 있다라고 김정재 의원이 얘기한 녹취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걸리면 우리 당이 망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예 단수로 해서 깔끔하게 정리해달라는 취지로 요청을 해요. 근데 이제 이철규 의원은
이게 통화 내용 전체가 다 공개된 것은 아니니까 자기가 오해받고 있는 것 같다. 나는 이거 뭔가 이권에 개입하거나 공천에 개입한 적이 없다는 취지로 반박을 하고 있긴 한데 진짜 이렇게까지 노골적으로 진짜 액수가 나올 5억 주고 공천 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게 경선을 아니라, 받으면 그게 아니라 한 캠프를 여러 주저앉히는 캠프가 보통 한 4-5개가 이렇게 있는데 네. 내 쪽으로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끌어올려면 네. 한 캠프당 4-5는 거지. 작은 캠프는 3억, 큰 캠프는 5억 이렇게 해가지고 공정 가격이 20억 정도 든다. 저게 다 공선법 위반이에요. 그러니까 주저앉히면서 이제 이해가 그 돈을 주저앉히는 준다는 돈 5억, 3억. 그렇다고 지금 얘기를 한 거더라고요. 아, 이건 그래요? 아직 확인 그러니까 뭐 녹취로 얘기한 게 정말 날것으로 나오기는 했는데 뭐 아직까지 뭐 사실 확인까지 간 건 아닌 것 같고 그죠? 근데 녹취가 나왔다는 거죠? 이미 네. 직접적인 증언 뭐 당사자가 한 다 이야기 말이니까 본인이 한 이건 뭐 얘기니까. 추가 입증이 아니 뭐가 더 필요할까라는 이철기 생각이 들고. 의원하고 김정재 의원하고 둘이 서로 한 얘기가 목소리가 다 나왔잖아요. 위조된 것만 아니라 그러면 게다가 그들은 그 말한 거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아요. 어. 예. 그거 어떻게 지금 녹취 있어요? 아 지금 여기는 저희가 없고 딴 아, 데는 그래요? 다 틀어줬죠. 한번 좀 들어보고 싶네요. 자 그리고 좀 느리네. 그거 나온 지가 언젠데. 아 그래 죄송합니다. 저도 다 들어봤는데 워낙 딴거 많이 보다가 이분이 녹취를 못 아, 들었어요. 우리가 다뤘는데 그러지 이거를 그러나? 녹취를 직접 들었었는지는 근데 공개는 됐죠, 네, 네, 얘기를 네. 했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통일교 관련 뉴스도 하나 있네요. 네. 네. 아니 죽지 않는 한학자 총재입니다. 진짜 구속 후 이제 두 번째 특검 조사를 받았는데요. 통일교가 이 통일교 신도가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에이펙 정상회의에 맞춰서 해외 신도들을 경주에 모으겠다라는 그 움직임이 포착이 됐습니다. 지난 23일 통일교의 미국 협회장이 뉴욕 통일교 수련원 앞으로 신도들을 긴급 소집했는데요. 이 얘기는 하나 듣고 오겠습니다. If Korea, Japan, and America join forces, they are conducting the meeting in Gyeongju City, right? We should then cover all of Gyeongju City with our young people. Fine, don't tell anybody. It's a secret. But Mother is asking the young people of America to come. 통일교 미국 협회장 데미안 던클리의 어머니께서 미국 젊은이들에게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다 어머니라고 부르나 봐. 트루맘 참어머니. 하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경주로 다 모이자는 건데 지금 통일교가 좀 약간 바짝 엎드리고 있어야 될 때 아닌가 싶은데 오히려 젊은이들을 경주로 모아서 더 힘을 좀 보여주자 이런 쪽으로 전략을 세운 건가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 만약에 경주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 오히려 더 역효과 나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모여서 뭘 하죠, 근데? 뭐 이렇게 기도회? 플래카드 들고서 네. 뭐 우리 참어머니 석방하라 뭐 이렇게 하시나? 뭐 그런 거 해야 뭘 돼. 하실지 잘 모르겠네요. 그 외국 정상들 다 오는데 아, 그런 시위 같은 거는 못 하도록 돼 있을 텐데 아마. 오히려 그러니까 이걸 좀 외교적 문제로 한번 좀 긁어보자 뭐 이런 그런 취지겠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그거겠죠. 좀 시끄럽게 만들어서 이런 논리 뭐 그러니까, 종교 탄압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압력을 가하겠다 뭐 그런 생각이신 것 통일교는 같은데. 그런 식으로 일을 많이 해요. 지난번에도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니까 뭐 폼페이오를 건드려가지고 그 사람이 막 말하게 만들고 또 일본 누가 말하게 만들고 미국 누가 말하게 만들고 세계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워낙 힘이 미치는 곳이 많다 보니까 그분들이 우리나라에서 하는 것들을 가지고 마치 박해받는다, 피해받는다 이런 식 이미지를 만들어내는 걸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뭐 하는 거는 자기들의 자유니까 뭐 위법 사항이 아닌 범위 내에서야 뭐 의사표시는 하겠지만 저 행위가 만약에 현실화되잖아요. 참 어머니는 더 곤란해지실 것 같아요. 더 그래요? 나오기가 힘들어질 것 왜, 같습니다. 왜? 아니 국민적 여론이 훨씬 더 나빠질 수밖에 없는 거고 본인의 죄값에 대해서 뭐 시간이 흘러갈수록 좀 기억이 망각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저런 식으로 때때마다 이렇게 상기시켜주고 하면은 아마 이 통일교 이슈가 계속 그 더 활성화돼서 불이 붙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에이펙이라는 국가적 행사를 예를 들면 종교적인 목적으로 인해서 네. 그걸 악용을 한다라는 여론이 비등하면 네. 한학재 씨한테 별로 좋을 게 없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미국의 통일교 미국 협회장은 젊은이들을 경주로 보내려고 하는데 그거 참어머니한테 오히려 독이 될 수 불리하게, 있다. 네, 작용할 수 있다. 네. 그런 가운데 한학자 총재는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다음 뉴스도 한번 가보겠습니다. 권성동 의원 어떻게 지낸 잠깐만 전달하려고 하는데요. 당 의원들에게 옥중 서신을 보냈다고 합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낼 것이다. 제 개인의 억울함보다 더 큰 걱정은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당과 동지들에게 불어닥칠 탄압의 광풍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 아 근데 이거 저 권성동 의원은 저 여기가 뭐 썰 확인한 자리는 아닙니다만 그 안에서 좀 이렇게 트러블이 좀 있었다는 얘기가 우리 변호사님 참 해주셨던가? 제가 변호사님 걸 보고 제가 들은 것 같은데 맞아요? 어떤 거요? 예. 권성동이, 권성동 예. 어렵다고. 그 홍거실에서 네. 예, 다른 사람하고 좀 다퉜다. 네. 예, 뭐 멍들었다. 네. 맞아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건 저만 그런 게 아니고 김용남 의원도 아. 그 JTBC 나가가지고 네. 그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 얘기 들은 사람들이 좀 있어요. 여러 멍들었다는 게 때려서예요, 맞아서요? 맞으면은 멍이 들지 때리면 아, 저 사람이 본인이 멍이 들겠지. 멍들었다? 아. 본인 얼굴 여기가 멍들었다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얘기가 저 인터넷에 많이 있길래 진짜 그런가? 왜냐면 그러긴 쉽지 않잖아요. 아, 근데 그리고- 이제 홍거실 처음 들어가 보면 이 잡범들이 사실은 잘 모를 수도 있고 군기 잡아야 되고 아, 이러니까. 권성동 의원이 몇 선 의원인지 이런 거 모를 예, 수 있고. 예. 그리고 권성동 의원이 좀 약간 태도가 일반적인 그 처음 들어오는 신입하고는 다를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인생도 아 있고. 그렇겠죠. 예. 그러니까 이제 미리 들어와 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보통은 범털들은 다 독방 갈 텐데 너는 범털이 아니니까 여기 왔겠지 이렇게 생각할 혼거실 온 가능성이 좀 것만 있죠. 봐도. 예, 그럴 가능성 좀 있죠. 너도 개털이네 이거요? 너나 나나 똑같은데 왜 그러냐 이제 이럴 수 있다. 아, 근데 지금 뭐 독방에 있다는 근데 이제 얘기도 독방을 있고 해서. 옮긴다고 그때 예. 그랬어요. 그래서 하도 이제 문제도 많고 그래서 나오는 대로 주겠다. 이건 좀 확인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독방은 생기는 대로 좀 옮겨주겠다. 아, 왜냐면 처음에 홍거실에 있었던 건 맞아요. 알겠습니다. 여튼 지금 권성동 의원은 어떻게든 국민의힘에 도움을 좀 이끌어 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국민의힘 여론 그 내부에서는 뭐 어떤 얘기들이 좀 있습니까? 이게 거의 얘기 안 해요. 근데 처음에 아. 구속됐을 때 사실 네. 당에서 약간 좀 냉랭한 모습을 보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때도 피냄새 맡은 상어 때 얘기를 그때도 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겐 단결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단결해서 날 좀 밀어줘. 그리고 나에 대해서 성명도 내고 좀 도와줘. 그다음에 항의 집회도 하고 네. 시위할 때 내 이름도 언급하고 이래 줘라는 그런 요청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냉정하고 냉랭하게 그 답이 없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도 뭐 그 편지 보면은 결국 나 다음에는 너희들이지 않냐. 그러니까 니들 이런 식으로 있으면 안 되고 나를 위해서 뭔가 좀 띄워줘야 돼. 이런 그런 SOS 구호 신호를 계속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글쎄 그게 지금 솔직히 말하면 당에서 누구도 엮이고 싶어 하지 않죠. 엮이면은 그게 어떤 식으로 불똥이 튈지도 모르는 거고. 약간 손절 분위기예요. 거리두기. 뭐 각자 도생이죠. 뭐 어떻게 각자 보면. 도생. 네. 자, 하여튼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뭐 이거에 대해서 나갈 만한 뭐라고 할 만한 지금 상황도 아닌 것 같고. 내용도 그렇고 명분도 네. 그렇고 사실 아직까지는 그게 없어서 네. 그게 무슨 한학자 씨한테 돈 받았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무슨 뭐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고 하기도 곤란하고 이것을 뭐 당에 대한 탄압이다 이렇게 얘기하기는 그때 당시에 그 당원 명부 가져갈 때 뭐 모여서 항의하고 이런 걸로 이 정도 했으면 우리가 된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하여튼 뭐 그런 네, 그런 네, 네.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덕수 전 총리 잠깐만요. 네? 한동훈 전 대표는 계속 치킨 배달만 한답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그러면? 갑자기 아니 왜냐면 권성동 의원 얘기 나오고 이제 또 이제 국민의힘의 대응을 좀 물어보니까 내가 생각이 난 거야. 치킨 배달인 게 뭐 괜히 자꾸 이게 희화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굉장히 중요한 이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치킨 배달을 하면서 그 주인이 자기가 배달하면 이게 원가가 생산 원가가 얼마고 여기서 지금 얼마를 가져가는데 주인이라는 게 치킨집 주인. 치킨집 네. 주인이 예를 들면 지금 저도 처음 알았는데 뭐 거기서 나온 거 보니까 6,400억 정도를 배달의 민족이 연 수익이 있다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이게 우한 형제들이 네, 가지고 네, 네. 있다가 독일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이 되면서 이 배달료가 계속 올라가니까 이 소상공인들이 배달료 때문에 못 살겠다. 그래서 나 이게 배달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하고 네. 그다음에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게 청년들을 만났는데 청년들 조선소에서 일하는 청년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이렇게 아니 도대체 정치인들은 맨날 청년 대책 얘기하면 서울에 있는 대학 졸업한 학생들만 얘기한다. 우리 같이 현장에서 여기서 공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얘기는 안 한다. 그러니까 당신들 얘기하는 청년 대책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뭐 이런 식의 항의도 하고 그다음에 또 그 주변에 조선소 근처에 있는 그 상인들은 여기 외국인 근로자들이 엄청 들어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돈 벌면 다 고국에다가 보내니까 여기 장사가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쓰지를 하고. 않죠 그 사람들이. 네. 돈을 민심 안 청취를 써요. 좀 하고 있다는 그렇죠. 거죠. 뭐 그래서 그런 얘기들이 이제 쭉 이제 본인이 또 쓰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모르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끝나면 이걸 책을 낼지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전국을 돌면서 사람들을 만나는 거는 그래서 저도 몰랐던 얘기들을 많이 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구나. 그러니까 옛날에 손학규 선배가 한 번 하셨거든요. 네. 하셨는데 그때는 탄광에 들어가서 막 노동하고 여기 막 흙 묻히고 연탄 묻히고 또 이게 벼베기도 하고 아니면 이게 사과 따는 데나 배 따는 데 가고 과수원에서 진짜 죽도록 일하셨는데 근데 노동하는 게 목표는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고 거기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라든가 이게 뭐가 문제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데 저는 뭐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여기서 장외 집회 나가는 것보다는 현장에 훨씬 가서 낫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민심 경청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의미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약간 한동훈 대표의 행보를 보면서 드는 그냥 개인적인 네네네. 의문은 민심 청취라는 거는 요즘은 이제 온라인으로도 다 돼 있으니까 네. 충분히 그 댓글만 다 읽어봐도 민심 청취는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가서 어떤 체험을 해보고 하는 게 아예 의미가 없는 건 아닌데 네. 조금은 한가해 보일 수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이 제가 볼 때는 위기 중에 위기거든요. 네. 뭐 평시고 하면은 또 뭐 민심탕방할 여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위기 중에 위기에서 당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한동훈 대표 정도로 그 당에서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지금 내부에서는. 상황에서 근데 한동훈 대표가 뭘 누구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네. 예를 드는 겁니다. 네. 아니 뭐 탈당을 해가지고 아예 정당을 하나 만들어서 뭔가 정면 승부를 좀 하든지 뭔가 적극적인 액션을 바라는데 마치 이게 제 추측입니다. 이 당이 그냥 망하면 그 다음에 나에게 기회가 올 거야라는 식의 상당히 좀 수세적인 태도 아니냐 뭐 이런 비판도 충분히 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뭐 한동훈 대표가 나가서 당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성향의 사람은 아니라고 아니 보고. 만약에 진정성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진정성은 자기가 가진 나름대로의 진정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렇게는 못할 것 같은데. 그 성향 자체가 네, 성향 자체가 원래 그렇게 자기가 뭘 막 개척해서 뭐 만들어내고 걸수 그러지 있는 사람. 못해요. 개인적으로 좀 아시나 봐. 네, 저 알죠. 왜냐면 상당히 공감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전혀. 나 그래서 잘 모르면서 하는 얘기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얘기. 네. 그건 내 말이 맞을 거고요. 네. 현실적으로 이제 저는 그거보다도 지금 현재 특검에서도 증인으로 채택도 됐었었고 와달라고 이제 하는 건데 사실 내가 거기 왜 갔냐 이러면서 사실 바깥에 막 돌면서 지금 탐방하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그분이 조금 이 정치적으로 뭔가 하나의 딱 고비를 딱 넘어가려면 저는 오히려 이게 그렇게 그냥 넘어가지 말고 자기가 그냥 정면 승부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분이 그렇게 안 하고 이렇게 돌아다닌다고 해서 또 내지는 난 거기 가서 안 합니다라고 해봤자 이분에게 있었던 배신자 프레임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분이 네. 그 당시에 했었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면 내가 옳았던 행동이 이겁니다. 그리고 실제 그분이 왜 자기를 부르는지 알아요. 왜냐하면 본인이 뭐 책에 써놓고 뭐 말했고 이거는 증거로 사용될 수가 없어요. 법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증거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그분이 와가지고 진술을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특검에서 원래 불렀던 건데 그걸 안 했고 그러다 보니까 아예 그냥 법정으로 불러가지고 신문을 들어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게 법원의 증거로서 현출이 되는 거니까. 근데 그건 안 하면서 내가 다 책에 써놨는데 왜 날 자꾸 부르니 이거는 책 너무 봐라. 너무 말도 안 되는 그 법조인으로서 할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네.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럼 그거는 왜 그분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있죠. 사실은 자기가 이제 그때 용감하게 처음엔 그렇게 했으나 결국은 자기가 그렇게 한 행동이 위태위태하게 오히려 자리를 좀 모르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실제 자기 그 당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그걸 싫어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은 이제 앞으로의 그런 행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별로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네.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나는 큰 정치인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해요. 정치인은 옳은 가치가 무엇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줘야 될 필요도 있거든요. 아니 우리 노영희 변호사님께서 생각하시는 한동훈 전 대표의 정면 승부법이라고 하면 뭐예요? 저는 그래서 차라리 전 국민의힘에도 물론 지금 극우가 많이 있지만 네. 그 원래 국민의힘 사람이었고 건강한 보수를 지향하는 사람들은 네. 한동훈 대표와 같은 생각을 많이 했었다고 저는 봐요. 처음에 윤석열이 잘못했잖아요. 네.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 당에 있는 대표나 우리 당에 있는 그 지도부가 이거 옳지 않다고 말해주는 거 필요하고 절연시켜주는 거 필요하지 않나.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그 당시에 했던 건 저는 되게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본인이 잘해놓고는 그 다음에 또 그걸 가지고 자꾸 이제 이쪽 끝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내가 좀 잘 못했나? 막 쭈뼛쭈뼛한단 말이에요. 그건 옳지 않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가 한 게 잘했다고 한다면 사람들한테 잘했다는 걸 인식을 시켜가지고 네. 자기 표를 자꾸 모아야죠. 자기 표는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게끔. 저는 한 인물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까 싶은데 네. 한동훈 전 대표가 전 유승민 전 의원으로부터 교훈을 많이 얻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바른 말 많이 하고 그 메시지에도 힘이 있기는 한데 네. 결국 그게 행동으로까지 연결되지 그러니까. 않으면 메시지만 찔끔하고 그냥 사라져 버리거든, 휘발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유승민 전 의원이 왜 배신자로 찍혔다가 그걸 극복하지 못하고 지금은 이제 정치권에서 더 어떤 역할을 하실 거라는 기대가 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전 한동훈 전 대표가 어떤 유의미한 그런 획을 긋는 행동을 좀 하는 데까지 가야 뭔가 그치. 돌파구가 생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좀 그러니까 생각이 듭니다. 유승민을 롤모델로 삼지 말고 반면교사로 삼아라. 한번 잘 고민을 해보라는 겁니다. 네. 왜 바른 말씀은 많이 하지만 왜 정치 세력화가 안 됐고 유의미한 행동까지 못 나갔는지를 좀 살펴보면 지금 거제도에 있을 때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기도 기승전 한동훈인데 아니 한동훈은 없는 한동훈이 얘기가 나오는데. 잘 되길 바래서 하는 아니 뭐 말이지.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네. 뭐 평론가들이 또 보는 거하고 또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생각하는 거하고 다를 다를 수 수도 있죠. 있는 거니까 네. 그건 뭐 평론가들이야 평론가들 입장에서 얼마든지 얘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해서. 그리고 뭐 유승민 선배님이나 뭐 저도 개인적인 관계가 조금 있습니다만 한동훈 대표 두 분 다 좀 개인적으로 알고 있지만 좀 상황이 다르다. 그리고 그 예를 들면 유승민 의원께서 대표가 박근혜 전 대표하고의 그 결국은 그거잖아요. 증세 없는 과세 없다라고 얘기했던 걸로 원내대표를 하면서 충돌을 했던 그런 정도 수준이라면 한동훈 대표 같은 경우는 사실은 비상계엄이라는 위헌적 비상계엄에 맞서서 어떻게 보면 자기가 목숨 잘한 걸고 싸운 거잖아요. 거잖아요. 네, 잘한 거잖아요. 이게 둘 사이의 그 어떤 강도라는 것들이 같지 않아요. 완전히 다른 거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격당하는 것도 저는 뭐 한동훈처럼 이렇게 극렬하게 공격을 당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어느 누구도. 과거에 무슨 뭐 DJ에 대해서 뭐 일부 사람들이 공격했던 그런 정도에 해당할 정도로 정말로 뭐 그 인신 공격이 도를 진짜 넘어도 한참 넘거든요. 왜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아니 그거는 증오심 때문에 그렇죠. 예를 들면 몇 가지가 합쳐진 것 같아. 하나는 이재명 그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과 증오심. 이거 이재명 만들어준 거 너 때문에 된 거야. 그리고 또 윤석열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배신감. 윤석열이 너 때문에 망했어라는 것들에 대한 이 두 가지가 합쳐지면서 아주 격렬한 증오심과 그리고 비방으로 전개되고 있는데 저는 결국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는 좀 억울할 것 같아요. 많이 그 말씀 이게 들어보니까 사실 그 사람 잘못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덜 못 막은 충분히 막지 못한 뭐 이 정도 잘못을 물을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아니 막으려고 노력을 했죠. 그러니까. 아니, 책임을 물으려면은 신윤들한테 물어야죠. 그러니까. 왜 대통령하고 맨날 그러니까. 저녁 먹고 술 먹으면서 그런 걸 못 막았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대표가 잘못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이 사람이 잘못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당당하게 스스로? 나서야 된다고요. 내 말은. 아니 그 특검에서 치킨 시키면 한동훈 대표가 배달 온다는 댓글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 재미있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래요? 이거 심각한 이야기인 것 같은데요. 네. 그 김건희 특검에 있는 파견 다 검사들이 그만둔다고? 전원 우리 그만둘 테니까 복귀한다고? 검찰청으로 복귀 조치해달라. 이렇게. 김건희 특검이요? 네. 근데 좀 있으면 내란 검사들. 특검에서도 그럴 거야 아마. 네, 검사들이 지금 검사들이 다 와가지고 돌아가겠다고. 사실상 조사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수사를. 근데 이제 이 파견 검사들이 우리가 그동안 불철주야 노력을 했는데 보아하니 검찰청 해체되고 직접 수사하지 말자는 게 지금 이제 그 정권의 지침 아니냐. 우리가 이걸 뭐 수사도 하고 기소하고 공소유지하는 것이 이 과연 옳은 것인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우리 전원 다 복귀 조치 시켜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하네요. 그래요. 네. 아, 그럼 검사들의 본격적인 반발이 시작된 거다라고 봐도 됩니까? 그렇죠. 원래 그 전부터 이제 좀 눈치 보면서 이렇게 되면은 어떡하지 이제 이러던 사람들이 진짜 딱 그렇게 되고 나니까 와 이제 저쪽에서도 욕 먹고 여기서도 욕 먹는 거죠.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도 이제 못 견디는 거죠. 네네네. 내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는 것이고. 아, 그래서 지금 이제 특검 수사를 그러면 제대로 충분히 하지 못하고 하다 말고 가겠다는 거죠. 근데 그건 너무 무책임한 행동이죠. 그러게 진짜 무책임한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공수처도 그랬잖아요. 공수처도 네. 어마어마하게 선전을 해서 만들어놨잖아요. 네. 고위공직자들 어떻게 하겠다고. 몇 년 동안 한 게 뭐 있습니까? 결국 뭐 거기 왔던 검사들 다 돌아가겠다고 하는 일 없으니까 돌아가겠다고 그렇게 수사관들도 다 돌려보내달라고 하고 결국은 한 건 기소한 거 한 건. 근데 그것도 고법에서 무죄로 뒤집혀지는. 그게 공수처 완전히 빛 좋은 개살구고 그 빈술에 요란하다고 비슷하게 만들어놨는데 이거는 결국은 이 정청래 대표 그랬잖아요. 추석 전에 선물 주겠다고 하면서 막 밀어붙여갖고 결국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몰라 이거 무책임하다라고 비판받을 수 있어요 검사들. 네. 어쨌든 수사하던 거를 그렇게 하면 되냐 그리고 네, 네. 이게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수사인데 너희들 그렇게 하면 어떻게 이렇게 비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네. 근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까 뭐 노 변호사 얘기하신 대로 야 이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며. 근데 우리한테는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라고 그러면서 그럼 우리는 우리 조직 내에서는 너희들 말로 배신자 아니냐. 그리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해서 분연히 항의를 하든가 해야 될 거 아니냐. 예를 들면 그 노만석 그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는 지도부가 도대체 뭐 하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냐 이런 얘기들을 들을 수 있으니까 이거 뭐든지 간에 너무 한쪽을 물극필반이라고 너무 한쪽으로 가면 이게 반작용이 생기기 마련인데 네. 저는 뭐 추미애 정청래 뭐 이런 분들이 너무 밀어붙여서 국정 자체를 굉장히 혼란 속으로 끌고 가고 있는 그런 측면이 있다. 네. 사람들의 감정을 너무 건드린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수처가 그렇게 된 거는 처음에 원한 대로 하지 않고 이것 빼달라 저것 빼달라 여기 타협하자 저기 타협하자 해가지고 완전히 망신차이가 된 것을 변명이죠. 그 당시에 대한변협의 회장이 추천한 좀 어정쩡한 분이 이 공수처장이 되면서 이 조직을 제대로 이제 하지 못하고 망가뜨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공직자들 이래도 실질적으로 되나 싶긴 하네. 예. 수사기관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모든 제도나 모든 것들은 사람을 움직여야 돼요. 지금도 보세요. 특검이 잘 되려면 그 특검이 잘 열심히 일하는 그 특별 검사들이나 아니면은 수사관들이 사실은 내가 정말 이거 열심히 일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어야지 잘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들이 열심히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검찰청이 폐지가 되고 우리는 수사권도 없어지고 우리는 완전히 낙동강 오리아처럼 이렇게 둥둥 떠다녀야 된다. 이러면 사실 그분들 입장에서는 하기가 싫어지고 또 내가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는 맞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던 거를 나 간두고 난 다 돌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건 옳지 않죠. 네. 근데 이게 사실 공무원들의 성실 의무에 비추어서는 저는 충분히 비난이 가능하다고 보고 네. 또 이분들도 지금 비난을 감수하고 이 주장을 한다고 저는 거죠. 보거든요. 그러면 결국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저는 민주당에게 이거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이라는 거 9월 달에 추석 전까지 하겠다는 거 누가 정한 겁니까? 그 정청래 대표가 정한 거예요. 본인이 정하고 그 날짜까지 밀어붙인 건데 공교롭게도 그 9월 25일이라는 거는 특검이 연장되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그 발표를 하면서 정치적인 이익은 받았을지는 모르겠으나 결국 이런 식의 반작용들이 지금 튀어나오고 결국에는 특검 수사가 차질을 빚고 제대로 안 되면 이거 뭐 민주당 의원들이 그러면 가가지고 법사위원들이 가서 특검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사람을 갖다가 쓰는 용인술도 굉장히 이건 정치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모두를 다 적폐화 시켜버리는 순간 그 적폐로 지목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그냥 될 대로 되자라고 할 수도 있는 이 가능성 이걸 미처 고려 못했다라는 것이 굉장히 우려스럽고 충분히 예측 가능한 일이었다는 예측 거죠. 가능은 하죠. 지금 네. 사법개혁도 똑같습니다. 사법개혁도 전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인데도 네. 전체 사법부를 적으로 돌려 세우는 순간 또 판사들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또 지켜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항상 인적 청산과 제도 개혁은 구별을 해가지고 봐야 되는데 아니 민주당이 총선 임기가 얼마나 남았습니까? 대통령 임기 5년 남았고 의원들도 임기가 지금 2, 3년 남았잖아요. 네. 근데 뭐에 쫓기듯이 그냥 무조건 데드라인 정해놓고 밀어붙이니까 전 이런 부작용도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든 거 아니냐. 민주당이 그렇게 밀어붙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내년 지방선거가 있고 네.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의 임기가 1년인데 네. 전반기 때 성과를 못 내면 후반기 가서는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잖아요. 이제 선거가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아무래도 올해 안에 어떤 성과를 확실히 내야겠다라는 게 저는 조금 그 조급한 마음이 불러온 하나의 부작용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네. 어차피 지금 유예기간 넣어서 1년 동안 또 논의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뭐 아달르고 어달른 것처럼 조금 더 기존 조직에 있는 사람들도 뛸 수 있도록 만들면서 함께 내란 종식으로 갔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남는 대목입니다. 그 행정부 쪽에서 그러니까 대통령이 좀 걱정하고 혹은 뭐 법무부 장관이 좀 우려했던 부분이 혹시 이런 부분인가 하는 생각이 그 정성호 장관이 네. 꾸준히 얘기했고 중수청에 네. 대해서도 중수청이 실패하면 검찰개혁이 실패하는 거거든요. 그 우려와 걱정도 저는 이런 맥락도 사실은 있는 거고 어제도 정성호 장관이 임은정 검사장에 대해서도 구두로 그러니까 서면으로 경고를 줬거든요. 전 그런 맥락들이 다 있다고 보는데 전 굉장히 지금 우려스럽습니다. 이렇게 해서 검사들이 가서 태업하고 아예 집단 행동까지 해버리면은 도대체 그럼 이 중요한 순간에 누가 그러면 이 일은 맡아서 손은 누가 키울 것이냐 네. 그 고민이 좀 걱정이 됩니다. 대통령 지지도 네. 떨어지고 있잖아요. 민주당 지지도 떨어지고 있고. 근데 본인들 정치적 장사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따지고 보면. 그리고 좀 말씀하시는 거 보면 80년대 운동권 학생이나 할 얘기를 당대표가 그냥
뭐 대통령들 다 탄핵시켰고 뭐 대법원장이 뭐라고 뭐 이런 얘기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얘기고 무슨 뭐 윤석열 오빠 이런 얘기도 이게 법사위원장이 할 얘기십니까? 네. 그러니까 보면은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제가 보면 대통령실이 되게 답답할 것 같아요. 이거 뭐 하는 거지 지금? 왠지 또 이런 생각 들 것 같아요. 강경 지지자분들이 또 워낙 좋아하고 온라인에서는 또 가장 큰 목소리를 또 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무너진 이유가 친윤 때문이에요. 핵심 지지자들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검찰청 해체가 목표냐, 아니면 내란 종식이라는 게 목표냐. 전 내란 종식이 목표가 돼야지 검찰청 해체 그 자체는 목표는 아니거든요. 하나의 뭐 수단 내지는 하나의 과정인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검찰 개혁이라는 것도 결국은 성과를 내고 성공을 시켜야 되는 건데 네. 지금 정치권의 목소리가 너무 높아지면 오히려 이를 더 그르칠 우려도 있다. 전 이 부분도 이거 어떻게 수습해야 될지가 좀 걱정이 되고 고민이 좀 됩니다. 네. 그리고 요거 저 국민의힘에 지금 이제 네. 어제부터 중국인 단체 관광객들이 무비자로 들어왔잖아요. 네.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또 지도부는 굉장히 우려의 목소리, 잘 얘기하면 우려의 목소리를 좀 세게 내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살짝 다루고 넘어가 끝낼까요? 네, 들어보겠습니다. 네. 김민수 최고위원 이야기 걱정이 많은데요. 한번 들어볼게요. 마약 유통 및 불법 보이스피싱 등 국제범죄 창구가 확산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입국으로 전염병 및 감염병의 확산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손소독 등 개인 위생에 주의를 다해 주시고 무슨 이상한 소리를 아니 그렇게 무슨 하는지. 전염병 및 감염병 무슨 확산, 개인 위생이 어쩌고. 마약 유통. 미쳤어. 네, 이거는 뭐 우리 사회 뭐 어쩔 수 없이 존재하고 있는 그 협중전서 같은 거를 조금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거 아닌가? 국민의힘이라고 하는 큰 당의 네. 최고위원 아니에요, 저 사람은. 네. 저런 말 저렇게 함부로 해도 되는 겁니까? 국민의힘에서는 그런 걸 너무 좋아하나요? 저 사람이 저렇게 이건 말하는 약간 거. 좀 외교적으로 난 너무 심한 것 같은데. 문제될 수도 있지 않나요? 근데 네. 이게 저 분명히 잘못했어요. 그리고 저는 대한민국은요 그 가난한 나라에서 전 세계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중국이나 일본 사람들 많이 들어와야 돼요. 네. 그럼요. 네, 그 관광객도 들어와야 되고. 근데 사실 이거 좌우 보수 진보 가릴 것 없이 문재인 정부 때는 그 반일 그 불매 운동했잖아요. 불매 운동하면서 뭐 이자카야 가거나 아사히 맥주 먹거나 일본 차 타는 사람들을 토착 왜구라고 그러면서 얼마나 공격을 했습니까? 이거 말도 안 되는 짓이었어요. 저 그때 많이 비판했어요. 근데 저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권이 바뀌니까 이제는 중국에 대해서 중국 사람들 관광객 오면 더 많은 중국 관광객 받아야죠, 우리가. 그리고 그 사람들 중에서는 중국에 돌아가서 서울병 걸렸다고 자기들끼리 서울 같은 게 너무 좋더라. 뭐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데 우리가 중국이나 일본을 넘어설 수 있는 것은 그런 혐중이나 혐일 이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들이 중국과 일본에 더 많은 제품을 팔고 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우리나라 관광하고 그리고 더 오고 싶어 하고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네. 지금이나 과거나 저런 식의 국수주의적 태도는 정말 잘못된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혐일이나 일본하고의 얘기를 했던 건 이거하고 맥락이 좀 다르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한테 그렇게 잘못해놓고도 계속 아니라 그러고 버팅기고 딴 얘기하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그때 뭐 하는 과정이 불화수소 문제가 좀 벌어지고 있었죠. 또 수출 그다음에 문제하고. 우리나라 갑자기 뭐 네. 보복한다 그러면서 수출도 못하게 하고 뭐 이런 일이 벌어졌던 거고 이번 건은 그거랑 차원이 다르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이 무비자 입국이 윤석열 정부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김민수 최고가 조금 맥락을 잘 모르고, 잘 알았었으면 모르고 이렇게까지 그냥 막 말이야. 발진하진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빨리 먹죠. 뉴스가 엄청 쏟아졌는데 네. 이거 내일 나머지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라호텔 뭐 대관 취소했다는 플러스 거 지금 이런-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도 난리 되게 났어요. 중요한 이야기를 네. 하셔가지고 이거는 아마 논쟁이 크게 될 것 같다는 네. 생각이 드네요. 네. 근데 신라호텔 토종 순댓국보다 더 맛있을 네, 삼구갈비 한우 사골 토종 순댓국. 자, 한번 드셔보세요. 네. 저는 안 먹습니다. 밥도 들어있네. 저는 네. 괜찮습니다. 저는 또 진행을 해야 되니까. 네, 우리 김종혁 최고위원님 한번 드셔보시고 워낙 또 이런 토종 순댓국 좋아하실 것 같아서 맛을 한번 잘 엄청 좋아합니다.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이제 소금 있으니까 간이 약간 좀 밍밍하다 싶으신 분들은 소금 더 추가로 넣으시면 되겠고요. 삼구갈비, 뭐 고기도 맛있고 이런 사골 국물이 특히 맛있는 삼구갈비에서 한돈 머리고기 그리고 토종 순대를 듬뿍 담은 한우 사골 토종 순댓국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 순댓국집이 참 어떤 집 가면 진짜 맛있고 어떤 집 가면 조금 뭐 향이 좀 별론데 뭐 이런 집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누린내 최대한 잡을 수 있는
그래서 이제 한우 사골하고 모든 뼈를 아주 갸륵하게 우렸습니다. 예, 그냥 뭐 돼지 그 뭐 잡뼈나 이런 것만 한 게 아니고 한우 사골을 우려갖고 베이스를 좀 삼았고요. 그래서 요 국밥을 만들었는데 요게 이제 양념장 또 새우젓, 소금까지 함께 들어있기 때문에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뭐 소금을 넣으셔도 되고 아니면 새우젓을 넣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좀 새우젓을 넣었거든요. 네. 근데 되게 담백하고. 아 그렇습니까? 네, 맛있네요. 국밥 장인 우리 최윤경 기자는 하루에 네. 3끼를 국밥을 드세요. 아, 저 진짜 좋아하잖아요. 네. 그래요? 네. 순댓국이 저의 소울푸드예요. 그래도 이렇게 갑자기 뭐 회의하다가 어디 갔나 없어졌으면 그냥 또 순댓국 먹으러 가는 거예요. 네, 최윤경 부장님. 네, 아, 댓글에 그렇게 싸우다가 그게 들어가냐고. 근데 들어갑니다, 여러분. 예, 그렇게 싸우다가도 들어갈 정도로 네. 아주 맛이 기가 여기 막히. 순댓국에 순대 어떤 거냐면 네. 당면만 넣는 비닐 순대 있잖아요. 그거 아니라 양파랑 이렇게 쪽파 같은 걸 같이 넣어가지고 아하. 식감이 살아있는 그런 순대예요. 예. 우리 아유. 김정희 씨께서는 계속 드시기만 하시고. 되게 만족하는 얼굴이에요. 네. 얼큰하게 해서 드시는 그것도 맛있어 보이고 전 이게 평화 화합의 맛 아니냐 마음을 평안하게 해주는 효과도 있네요. 뜨뜻한 게 되게 들어가면서 맛있으니까 빨리 그냥 식도부터 먹어요. 뜨끈하죠. 속이. 사골과 순대가 서로 화합하듯이. 화합의 맛. 우리 양쪽에 계신 분들도 서로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맛이다. 네, 순댓국 주문하면 한동 대표 오는 거 아니냐 댓글이 오늘 하루 종일 배달 댓글이네요. 자, 750g 한 팩이 5,900원. 후기가 너무 좋습니다. 근데 아마 되게 싸네. 그렇죠. 네, 750g이면 많이 드신 분은 혼자 드실 수 있고 조금 뭐 적당히 드시는 분들은 둘이 나눠 드시면 되는데 대기업에도 납품하는 그 제품이고요. 그 제품이고요. 얼큰한 안주로도 집에서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해 드실 수 있고 또 뭐 해장용으로 뭐 최고죠. 배부르다 이제. 그래요. 네, 순대 대신 머릿고기와 내장을 더 듬뿍 담은 한우 사골 술국도 있으니까 혹시 그게 필요하신 분들은 혹은 뭐 이거 두 개 다 사셔도 됩니다. 여기 소스도 같이 오는 거예요? 소스 같이 갑니다. 빨간 거? 예. 맛있네. 예, 저희가 양념장, 새우젓, 소금까지 함께 드린다니까요. 자, 그렇게 얼큰하게 드셔도 되고 담백하게 즐기셔도 되는 삼구 갈비 순댓국 꼭 한번 드셔보시고 맛을 한번 느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세 분 다 드셨죠 이제? 네. 드신 거 빈 그릇 앞에다 놔주시고 가져갈까봐. 한 대표님 빨리 와서 저 빈 그릇 가져가시고요. 가져갈까봐 막. 자, 그러면 세 분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참 추석이겠군요. 추석이었죠. 네, 추석 지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